홍종학의 퓨어 경제.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모두 모아서 정말 맑고 순수한 눈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가 한 주 쉬었어요. 네. 네. 왜 쉬었죠? 뭐 크게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번 주에 좀 더 풍성하게 다루려고 한 주 쉬었는데요. 방금 속보가 하나 떴어요. 네. 네. 굉장히 특이한 분을 모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영입되는 분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아, 그래요? 네. 십상시 파문의 주인공.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을 모셨어요. 지금 인재영입위원이시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인재영입위원인데 네. 지금 조응천 비서관이 영입된다는 사실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와. 정말 기띔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보완이 요구가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증도 하고 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이 인재 영입위원한테도 지금 네. 이제 귀띔 없이 이렇게 뭐 이제 새로운 인재 영입위원회가 지난주에 출범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검증할 시간은 제대로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지금 짐작에는 네. 아마 이번 새로운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네.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이미 상당한 얘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범하기 이전에 아마 여러 가지 진행되던 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제 시점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사이,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새로운 인재영입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발표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직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신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실지 좀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이렇게 문란하게 된 핵심 중에 하나가 십상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네. 당시에 제기가 됐는데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한국의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네. 그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그와 같은 십상시에 따른 국정 문란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당이 제기할 수 있는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4.13 총선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정말 고비고비마다 어떤 또 새로운 변화가 국민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굉장히 자주 호소문을 발표하는 정부 같아요. 네.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 국회가 저렇게 정부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니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 달라라는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도 하셨고 또 황교안 총리도 했고 또 이번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나서서 이 쟁점 법안들 빨리 통과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안 통과 여전히 이게 좀 질이 멸렬합니다. 청취자들께서 듣기에 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들 보시기에도 저 얘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야.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새누리당 양보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선 유일호 부총리의 담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유일호 부총리 얘기의 그 배경을 일단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죠. 수출이 18.5% 감소했다는 말이죠. 네. 1월 달서부터 이렇게 이제 급감했으니까 금년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4월에 총선이단 말이죠. 그럼 야당이 틀림없이 경제 파탄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죠. 어젠가 그젠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경제 파탄에 야당 책임론을 지지하는 정부가 어딨냐 세상에. 그런 적이 있었느냐 선거가 다가왔는데 네. 그건 정말 들어보지 못한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경제는 어렵고 자기네가 경제를 살릴 재주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네. 거기에 이제 김빼기 작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빼기 작전을 해서 선제적으로 여당의 이제 새누리당의 정권 심판론, 새누리당 정권 심판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김빼기 작전을 하겠다는 건데. 맑은 눈을 가지고 보면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제 어젠가 그제 또 이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네. 여기 논설위원들이 또 계속 칼럼을 쓰면서 야당 책임론을 또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칼럼들을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M&A를 엄청나게 해서 네. 새로운 첨단 기업을 M&A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한국의 삼성과 현대를 한번 보자. 그러면 네. 삼성은 지금 면세점 하겠다고 지금 아우성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무슨 새로운 무슨 첨단 기업을 인수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현대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세계적으로 저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현대자동차는 대단히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네. 난데없이 강남에다 땅 투기를 지금 10조 원을 갖다가 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이것이 야당 탓입니까? 아니 저희 롯데라고 하는 기업에서 형제간 싸움 벌리면서 경영이 엉망이 된 게 이게 야당 탓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설위원들 얘기가 이러니까 한국의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규제가 있어서 지금 그럼 삼성이 지금 면세점 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선이나 중앙의 논설위원들도 네, 네. 갑자기 그럴 듯한 얘기하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게 야당 책임이다. 지금 정부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권심판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야당 책임이다. 네. 우리 맑은 눈으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뻔히 아는 거잖아요.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 서민들의 지갑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네. 거죠. 그러면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줄 그런 법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법안들 중에 네. 자영업자를 살리는 법이 있느냐,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이 있느냐, 네.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법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노동자들 해고시키는 법 이런 법들이니까 뻔하게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서민들 지갑이 비어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 지갑을 그것마저 쥐어짜겠다. 그리고 쥐어짜서 없는 지갑만저 더 털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가득 차 있는 지금 네. 재벌의 금고를 어떻게 하면 더 채워줄까? 네. 이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인 거죠. 그리고서 지난 4년간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해왔는데 정권 심판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난데없이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다. 네. 이것을 꿰뚫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는 세상에 자기들이 정권을 지금 4년 차
경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 권력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야당이 발목 잡고 국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그래서 야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다. 일 좀 하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유일호 장관의 취지도 이제 거기 방점이 좀 찍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통과를 시켜주면 결국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귀결되는 것인지 이게 국민들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함없이 정부는 그 얘기만 계속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다시 강조해서 좀 짧게 콤팩트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이런 거죠. 그건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보수신문의 그 논설위원들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경제 활성화 효과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들어줘라. 어차피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는데 네. 그냥 들어줘. 그리고 들어줘. 욕이나 먹지 마.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경제가 안 되면은 네. 여당 책임론을 물으면 되는데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법을 막고 앉아 있으니 그 야당이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야당을 굉장히 걱정해주는 그런 말.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속셈이 있는 거죠. 속셈. 그 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벌들을 위한 법이고 네. 따라서 그냥 야당이 그거 통과시켜 줘라 한다는 얘기는 재벌들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재벌들하고 맞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지금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와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의 네. 이해가 재벌들의 이해하고 지금 맞아 떨어져 있단 말이죠. 아까 십상시 얘기도 했지만 네. 이 재벌과 십상시 그것이 청와대 새누리당 이렇게 네.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네. 이것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생각할 때 가뜩이나 지금 그 부작용이 심각한데 네. 그것마저 또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그 원샷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원샷법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에 정부 여당이 가져오는 그 법안에 완전히 그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하고 합병을 한다든가 혹은 그 일부를 떼내 가지고 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는 주주들의 이해관계하고 부딪히니까 네. 그러면은 주식회사의 가장 최종적인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잖아요. 그렇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건너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20% 이상의 소액 주주가 이의를 제기할 때만 네. 그것을 이제 못하게끔 네. 이렇게 원샷법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세상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을 그 의결 자체를 지금 건너뛰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주식회사의 기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지금 한국과 같이 재벌들이 지금 뭐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복잡하게 이 순환 출자해 가지고 총수가 뭐 2%밖에 안 되는 이걸 네.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8억 5천만 원. 네. 국내에 뭐 80여 개의 기업을 예.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그 이익이 침해받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재벌 총수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상임위에서 네. 그런 독소 조항을 줄여서 그래서 20% 되는 거를 10%로 낮추고 네. 이렇게까지 온 것이죠. 네. 근데 원샷법의 같은 경우는 지금 더더군다나 웃기는 게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통과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독소 조항을 지금 충분히 뺐으니 그래도 아직 남았지만 네. 너희가 그렇게 하도 난리를 펴니 네. 이것이 뭐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건 뻔히 아는데 네. 이제 이를테면 재벌 총수들한테 몇천억 그냥 앵겨주는 거예요? 기증하는 거죠. 기증. 네. 그러니까 재벌 제도를 총수들- 통해서. 네. 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재벌 그 총수들이 길을 터주는 거네, 국회가. 뭐 이렇게 네. 되고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재벌 총수 2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거 뭐 일반 소액주주들 피해도 좀 보고 그다음에 재벌 총수들이 이익을 보지만 경제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정도라면 이제 독소 조항을 많이 뺐으니 그러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본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문제가 그거 먼저 통과시켜 달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선거법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 아니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런 적이 있었는지 이게 지금 희한한 정부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게 대부업법입니다. 대부업법은 지금 최고이자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 연말로 지금 그 규제가 지금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것도 여야가 다 합의를 본 겁니다. 네. 그랬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대부업법 통과시켜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려 있는 거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예산권은 정부 여당에 있고 법안권은 이 야당에게 있는데 법안마저도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대법법 같은 거 그리고 자본시장법 같은 거 이런 것들조차도 다 손을 대서 결국에는 기득권층을 더 옹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국민들이 참 동의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이제 한심한 게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 있고 네. 이 법에 지금 공백 상태거든요. 그러면 법의 공백 상태에서 대법법에 여당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업체만 신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부업체 쫓아다니면서 네. 니네 이거 법의 공백 상태를 악용하지 마라. 그래서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우리 그 법의 공백 상태 기간 동안 네. 예전의 규제 이율 하에 그냥 계속 대부를 하겠다. 네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뭐 서민들이 죽어 나가건 말건 그건 우리하고 관계 없다. 그리고서 한쪽에서 계속 야당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홍천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당에 오는 이유가 네. 지금 보수층 내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나라가 정말 완전히 결단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정말 히틀러처럼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대구 경북의 정치권을 보면 지금 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새누리당의 전직 부총리가 부총리 그만두자마자 네. 대구에 내려가서 자기 당 의원들을 지금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지금 문화혁명 수준으로 대통령이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 네. 너희들 뭐 했느냐. 그렇죠. 완전히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지금 그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 책임론으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조그만한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 이거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미 그런 선언이 오래전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칠게 지금 대통령 그거 보셨어요? 네. 그 뉴스에 나오는데 무섭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주 그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자기 당의 전 원내대표를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상직도 그 산자부 장관 거기 그 개소식 후보 예비 후보 거기 가가지고는 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직 장관들이 출마해서 당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의 잣대로만 그리고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정치인들만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오죽해야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SNS에 이런 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헌법 1조를 인용을 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보면 공화당에서 항명파동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중앙정보부에서 잡아가지고 공화당의 그 이제 70년대 네. 잡아가서 코수염 그야말로 코스형 네. 뽑고. 그 얘기하니까 아주 정난하네. 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만 안 할 뿐이지 지금 공개적으로 완전히 망신 주고 그다음에 비난하고 그 대통령 말을 안 따르면 그때는 중앙정보부가 나선 것이고 지금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서는 거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완전히 모든 게 다 70년대로 돌아가는 70년대 독재 시대 그야말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에 영부인하던 시기 네. 암울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경제 상황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경제도 70년대 후반에 석유 파동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그때 부가가치세 올려가지고 서민들만 쥐어짰던 네.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서민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니들 뭐 이렇게 그 경제가 어렵다고 세금 좀 더 낸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사고방식이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 네. 여기에 지금 합리적인 보수 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위기감을 이런 느껴서 거죠?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결단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제 저희 당으로 오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유일호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각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억측이고 괴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사실 홍종학 의원께서 피오한 마음으로 경제를 보는 맑고 투명하고 순수한 눈으로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그 독소 조항을 빼면 뭐 한번 그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해주셨어요. 유일호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요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너무 뻔뻔한 게 제가 계속 뻔뻔하다. 너무 이제 뻔뻔한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 그때 박근혜 대통령 3자 회담 때 네. 그때 김무성 대표가 아무것도 모르고 문재인 대표께서 그 의료 영리화가 있으니까 의료 부분만 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동의해 주겠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 해서 그렇게 하자고 청와대 3자 회담에서 한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내가 보고받은 거하고 좀 다른데 이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이제 확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네.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말을 바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료 영리화만 빼면 동의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했다가 말을 바꾼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속내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렇게 속내가 드러났으면은요. 네. 그러면 그거 빼고 가고 다음 단계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이제 야당이 분열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정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총선이 4월 달이고요. 그럼 자기들이 요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이겨서 그걸 가지고 다시 추진할 때 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우리 야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의 문제도 결국에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고 핸들링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죠. 지금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네. 선거운동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야당이 그 뭐 청년 수당 이런 거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제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누리과정이죠. 누리과정에 정부가 돈을 안 내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이제 뻔뻔하게 네. 내려보냈는데 그 돈 뭐합니까 하고 전국에 지금 플래카드를 붙였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요. 여론 네. 조작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아주 큰 거짓말을 해라.
그래요? 네. 어디 원칙입니까? 그런 거짓말 원칙도 있습니까? 여론 조작을 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 저거는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저거는 거짓말이 아닐 것이야. 저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돈을 한 푼도 안 내려보냈는데 돈 내려보냈는데 그 돈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설마 그럴 리는 없다. 상식적인 정부가 상식적으로 정말 저런 얘기를 할까? 이게 바로 여론 조작의 제일 원칙이거든요. 거짓말을 이렇게 정말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하면 정부가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돈을 한 푼도 안 내려보내고 다 내려보냈다고 얘기했겠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설마 그랬을 리는 없을 설마 것 그랬을 리. 근데 지금 설마 그랬을 리가 없는 거짓말을 네,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정부. 여기에 지금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네. 어제 유일호 장관도 담화를 발표했지만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있잖아요. 어제 뭐 공교롭게 또 2월 1일 이어서 원래 경제 브리핑을 청와대에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사법, 그다음에 경제부문과 관련된 법안들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샷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야당이 이미 그 북한인권법하고 연계해가지고 합의 처리하기로 해놓고 합의를 깼다. 이런 야당이 문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북한인권법은 왜 나왔는지도 사람들이 좀 궁금하기는 한데 여하튼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국회 법사위 통과를 한 상태여서 원샷법은 이번에 이 상태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그러니까 둘이 나서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언론에 대고 이제 대국민 홍보 메시지를 퍼붓는 것인데요.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는 상황 같아요. 팟짱에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정도인데 이걸로 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당내에 이제 지도부가 이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그 지도부 구성이 다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소통위원장 하고 네.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시면서 저희도 이제 당연직으로 물러나게 됐죠. 네. 근데 그 아직 임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지금 인선이 안 돼서 이번 주에 지금 인선되고 어제 이제 발표했죠. 그래서 정책위의장은 유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총선 기획단장 정장선 의원 네. 하고 임명하고 공약단장은 네, 공약단장 이영섭 네. 의원 임명하고 전 의원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네. 그 진영을 갖춰 나가는 상황이라서 네. 아직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은 이제 대변인 수준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종범 수석이나 유일호 장관이나 아마 국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없는 장관과 경제수석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비중이 없는 경제수석 그다음에 경제장관 이 사람들은 어디선가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로봇처럼 따라서 하는 뭐 이런 분들 아닌가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지금 이제 얘기하는 대로 재벌들이 그 정책을 이런 걸 꼭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네. 그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제 전문가라면 누구나 뻔히 알고 있을 건데, 네네. 지금 이제 시키는 대로 너네 왜 야당 그 정치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야당 심판론으로 몰고 가야 돼 빨리 나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답답한 것은 수출이 18.5%나 지금 급감해서 이 사람들은 빨리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무적인 이런 야당 비판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그런 담화문이나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담화하고 났으면 기자들 질문 받아야죠.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았죠. 단 한마디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정부의 이게 박근혜 정부의 바로 정체죠. 대통령부터 기자들 질문 안 받고 기자들 질문 안 받는다고 몇 년째 아우성을 하니까 기자들 질문 받는데 그건 다 원고에 써 있는 대로 네. 해서 이건 무슨
무슨 드라마 찍듯이 네. 미리 각본대로. 대본 다 받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거 기억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했을 거다. 이 너무나 지금 코미디 같은 정보잖아요. 대본이 있다는 것이 다 보도돼 있고 그런데 그걸 대통령께서 또 뻔뻔하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 질문을 다 기억하지. 이게 지금 완전히 코미디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국민들은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지?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다 잘 됐고 저 야당이 저번만 통과시켜주면 더 잘 될 건데 왜 국민들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들 하지? 지금 이 수준에 와 있는 정부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런 그야말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현재 경제팀은 경제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정치적인 노름, 그 선전 도구로 지금 전락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샷법의 경우에도 자꾸 야당은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그리고 대서특필도 언론들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원샷법이라는 게 이런 게 미국이 있나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본에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산업자원위원회 이제 홍익표 의원께서 소위에 들어가서 이걸 하셨는데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법을 보고 왔다. 네. 그래서 그 국장한테 그러면 일본법 가져와 봐라. 네. 그랬더니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읽어봤느냐? 네.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어디서 일본법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짐작은 뻔한 거죠. 자기는 보진 못했는데 계속 일본법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기엔 전경련에서 그렇게 얘기했겠구나. 아하, 전경련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다 가져오라서 그걸 다 읽으셨대요. 네. 일본법을. 예. 그랬더니 일본법은 지금 한국의 이 원샷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이래요. 어떻게 돼 있답니까? 일본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 미국에서 아까 네.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처럼 새로운 첨단 기업들을 이렇게 자꾸 인수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게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때 네.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법이랍니다. 아, 근데 지금 한국의 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네가 갖고 있다가 지금 이게 수익이 안 나서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는 네. 기업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산이 있으니까 자산을 매각하면 그 자산에 대해서 이익 본 거 이런 것들에 기본적인 세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뭐 그러니까 온갖 세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깎아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하면 그럼 한국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재벌들 세금 깎아주자. 결국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가 자꾸 재벌들 세금을 이연하는 법을 자꾸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걷어야 될 거를 10년 뒤에 걷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그걸 반대할 때 아니 그거 그냥 세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10년 뒤에 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10년 뒤로 연기를 해놓고 네. 그게 10년 뒤쯤에서 이제 세금 낼 때쯤 되면 이런 원샷법 이런 걸 딱 내놔서 또 안 내게 하는 거죠. 안 내게 하는 방법을 네. 계속 꼼수로 일관을 하는 거네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직장인들은 매월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13월에 폭탄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에도 또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건데 재벌들은 10년 동안 유예했다가 나중에 또 10년 지나면 원샷법 같은 거 가져와서 또 재벌 세금 깎아주는 법안을 내고 이러면 이런 불공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에게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은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면 네. 저는 폭동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감추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은 70년대하고 거의 같은 거죠. 70년대 그렇게 그냥 재벌들 특혜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동자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저절로 알게 되니까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마 항쟁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결국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걸 다시 한번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합리적인 보수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지금 입을 닫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을 열고 계신 분들 보면 나는 십상시의 명령을 감수하겠다. 그다음에 재벌들하고 이익을 같이 하겠다. 지금 이런 사람들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장관 뽑으려고 했는데 경제장관 부총리 뽑을 사람이 없어서 돌고 돌다가 결국은 유일호 장관으로 말 잘 들을 것 같은 유일호 장관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국정은 그야말로 파탄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이고, 정말 홍종학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 건가? 박근혜 정부가 더 나라를 망가뜨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보장할 수 있는 건가라는 답답증마저 드는데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한겨레 신문에서는 우리 동계올림픽을 걱정을 해서요. 기사를 하나 나왔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건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 스키 타는 인구가요. 네. 2004년보다 지금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스키 인구가 있어서 그 스키 인구가 계속 이제 스키를 더 많이 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쭉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은 스키들을 안 타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네. 스키를 탄 인구가 2004년 수준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키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 태백에 오투 리조트라고 있는데 네. 오투 리조트 작년서부터 망했어요? 지금 스키장 못 열고 있죠. 수천억 원을 들여서 스키장을 만들어 놨는데 스키장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는 운영이 거예요.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도 아마 그럴 상황일 거고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네, 뭐 여러 날씨 가지로. 관계도 있는데 예. 지금 이게 2011년 이후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 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어제 당구를 쳤어요. 당구요? 국회의원도 당구를 칩니까? 누구랑 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어제 이제 저녁을 같이 먹다가 오래간만에 네. 이게 우리 그런 추억의 당구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들끼리요? 아니야, 의원들은 아니고 이제 네. 제가 누구 만났는데 지인들. 네. 지인들 만나서 얘기하다 그럼 우리 당구 한 게임 치자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또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게 요즘 당구장이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술들도 안 먹고 네. 그러니까 다른 오락할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금 당구장에 갑자기 사람이 좀 늘기 시작.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증거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급 술 먹던 사람들이 고급 술을 안 먹고 자꾸 이렇게 이제 소주 많이 먹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피고 이러는데 담배값 올리고 지금 소주값 올리고 네. 이러면서 서민들 더 쥐어짜는. 그런데 서민들은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중산층이 소비하던 것들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가도 옛날하고 다르다. 네. 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 네. 어디 뭐 동네 구멍가게를 가더라도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 이거는 그냥 우리 전통시장을 가더라도 네. 이게 꼭 저 대형마트 때문만도 아닌 것 같다. 제가 지난 주말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요. 통상 주말에 남대문 시장 굉장히 많이 붐비잖아요. 외국인들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토요일 오후였는데 외국인들만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불경기가 너무 심각해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경제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다 느끼고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 할 때 꼭 물어봅니다. 지금 서민경제 데이터를 좀 갖고 와더라. 서민경제 당신 데이터 뭐 알고 있느냐? 네. 없어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국가 그분이 얘기하는 국가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케이크를 안 먹는 사람들이 왜 케이크를 안 먹냐? 배고프면 케이크 먹지. 이 국가인 거죠. 그분의 국가는 그런 국가인 거예요. 네, 그런 네. 국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케이크를 어떻게 먹어요? 지금 밥 먹을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케이크 한 조각에 7,000원이에요. 못 먹어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지금 싸늘하게 현장을 식어가는데 지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 하나 내놓는 게 있냐고요. 그 정책을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았고 성남시에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거 그렇습니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시장의 서울시는 아마 이제 서울의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 못 할 건데 이재명 시장의 저 정책이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이에요. 기본소득 정책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근데 청년 청년들한테 배당? 그걸 네, 주는데 성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예. 상품권으로 준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뭐 정부가 뭘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 대형마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화폐 그다음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뭐 네, 이런 걸로 네.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역 활성화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죠. 저는 성남시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중고나라에 그런 걸 깡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아니 그게 사이에 이제요. 네, 네. 그 깡 나온 게 네. 오직 어려우면 거기 깡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걸 뭐 그게 깡이 나와봐야 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요. 구두 상품권 그럼 재벌 회사에서 그 직원들한테 구두 상품권 줬는데 그거 다 깡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시비를 건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건 이런 거죠. 지금 핵심을 찌른 거잖아요. 네. 서민들의 지갑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 지역의 네. 상권이 다 무너져 갔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청년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게 한다. 네. 이게 정상적인 경제 운영이죠. 바로 지금 어려운 경제를 거기에 얘기를 듣고 그 네. 경제에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정부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받아서 전국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한데요. 작년에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할 때 네.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게 이거거든요. 2천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을 갖다가 지급하자. 그래요. 메르스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네, 네. 그 그거 말씀하셨었잖아요. 최경환 부총리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전통시장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 자기네 정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서민들한테 표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 온누리 상품권 2천억을 만약에 지금 그렇게 풀었다면 네. 전국의 전통시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활성화가 됐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이 시장에 이런 식으로 그 경제가 어려워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자기네 철학하고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방송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 배반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고 한 달에 뭐 180만 원 정도 받는 노동자라고 치면 이런 분들이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찍을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 TK 혹은 PK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또 지역주의에 따라서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 결과 본인의 계급적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엔 좀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이번 하고 있어요. 선거에서는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당이 뭐 한석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구의 지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GRDP가 전국 꼴찌입니다. 대구가. 이게 대구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째 꼴찌예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지역에 내려가서 국정감사 가보면 그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이 꼴찌에서 3, 4인가 해요. 부산이요? 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부산 시민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묻지마 투표를 했더니 네. 결국은 대구는 전국 꼴찌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 당 의원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어서 대구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정책하고 지금 이재명 시장 하는 것처럼 대구에도 뭐 청년 수당도 내주고 대구 청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거 해주고
또 이렇게 오늘의 상품 같은 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뭐 무조건 투표가 되니까 네. 당선되니까 대구에 이분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대구에 이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거기에 무슨 아파트 짓는 거, 네. 거기에 무슨 그 SOC 투자하고 이러는 거, 개발. 이런 거에 네. 관심이 있어요. 왜? 그거는 지역 토호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토호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구나 부산의 이런 그 국회의원들은 바로 거기서도 지방 재벌들하고 그 이익만 위해서 일을 했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거의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구나 이런 데 가보면, 부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서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그 서민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폈는지, 이런 얘기를 알게 되면 정말 깜짝깜짝들 놀라실 건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도 오래되고 슬슬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은 더 알게 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KTX가 이제 뚫리니까 네.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인식이 있다고 저는 듣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그럼 이번 총선에서는 이게 경제적 관점으로 투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주의에 의존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면 과거에는 보면 호남 지역은 전부 파란색이고 영남 지역은 전부 빨간색이고 수도권은 좀 갈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선거 분포도를 저희가 봐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네. 전에는 어르신들이 뭐 그런 거 경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네. 투표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명확하잖아요. 만약에 다음번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네.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기는 저렇게 몇 년간 계속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그냥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들을 그냥 노예로 만드는 그런 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저당이 힘을 더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 그 지금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육을 위한 예산들은 다 줄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게 이제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야말로 보육에 대한 그런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당이 어느 당인지는 그 아무리 저쪽에서 그렇게 야당에 욕을 하더라도 네네. 그거는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서부터 우리는 꾸준하게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 당이고, 저기는 지금 꾸준하게 그것을 선거 때는 네. 그 공약 갖다가 열심히 이제 거짓말로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6개월 동안은 국민을 위하는 척했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3년 6개월 동안은 완전히 재벌만 위하는 정책, 국민한테 그냥 쥐어 뜯어가지고 재벌 갖다 주는 정책, 이런 정책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저는 상당히 이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이 떴다. 눈을 아니, 뭐 떴다.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대통령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나, 이걸 생각해 보면 근데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뭐 분들이 사실 지금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 40%를 유지하는 기둥이 아니냐, 이런 그 냉정한 분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홍천을 영입했어? 뭐 이런 그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조중동 언론은 모든 게 야당 탓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면 서로 공생하지 않을까요? 클로즈업된 홍 의원님 얼굴 멋져요. 굉장히 클로즈업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대선 지면 이민 가야지. 답이 없다. 홍 의원님 대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40대 이하는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합니까? 삶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의료기기나 바이오 산업 육성은 삼성의 의료 민영화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나라냐님은 별풍선 100개를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홍 의원님 당구 몇이세요?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조응천 검색 순위 다음에서 3위다 이런 여러 의견들도 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 제가 이것 가운데 이것도 있네요. 떡볶이까지 재벌이 만드는 시대입니다. 중소기업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바이오산업 육성 삼성 의료 민영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40대 이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안 좀 알려달라.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참 이게 좀 벙벙한 질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의원님께서 어떤 비전 뭐 이런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답답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번에 저희 신만 당원이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저희 온라인 당원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제가 얘기 있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이 어떤 정당에 입당을 했다. 이건 아마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지? 그러고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수기를 받았습니다. 입당을 왜 하시게 됐는지. 입당 수기. 예, 그걸 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 이제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제 친필 카드 보내고 이렇게 네네. 그 문재인 대표님이 친필 카드 보내줄 테니 이제 수기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읽어보고 정말 눈물이 났는데 네. 그분들 얘기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내 인생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기대는 없다. 근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 당에 입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이 한국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재벌들이 저렇게 된 경제는 역사상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도 그랬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재벌 때문에 전쟁까지 했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경제 정책을 좌우하면 네. 전쟁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익은 전쟁하는 게 자기네 이익이니까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온 국민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재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선 하수인이 돼가지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져서 누구든지 뻔하게 온 국민이 못 살게 됐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반복이 되었고 지금 한국에 그 과정을 가는 건데요. 네. 그러면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독일이 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미국도 뉴딜이라고 해서 그걸 네. 정책을 해서 그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네. 루즈벨트가 4선 네.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이제 전쟁 이후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한국으로 보면 거의 빨갱이 같은 그런 정책을 네. 취한 거죠. 그런 이제 삼인주의 정책을 취한 것이고 그래서 독일이 다시 라인강의 기적이 된 거죠. 네. 우리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때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상식인 거죠. 자본주의가 저렇게 재벌로 인해서 비대하게 돼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면 망한다. 네. 따라 대신에 이렇게 복지를 늘리고 그다음에 온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라 망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그러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고 그다음에 독일도 지금 라인강의 네. 기적으로 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네. 됐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저렇게 됐고 네. 재벌들 해체하고 네. 저렇게 됐고 따라서 이것은 명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같은 재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복지를 확대하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제가 상임위에서 네. 한국의 전기차 시장 지금 현대차 저거 망할 건데 왜 전기차 지원 안 하냐 얘기한 사람이 저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전기차 그거 지원하게 되면 그 재벌 지원하는 건데 홍 의원 그거 찬성함. 아니 이게 지금 재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그래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노르웨이 같은 데는 노르웨이는 산유국이에요. 네. 산유국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은 지금 전기차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지원을 안 합니다. 왜? 현대차가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그냥 무너지고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전기차에 그러면 지금 중국 그 차들은 막 전기차 생산해서 거기서 막 아니 쫓아와가지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현대차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이제 거기서 이제 네. 판단을 잘못한 거죠. 판단을. 그러니까 투자를 전기차에 10조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 강남 땅에다 땅 10조 원을 사는데 투자했으니 돈이 전기차를 없구나.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전기차를 거죠. 개발할 돈이 없어요. 예? 땅 이게- 사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강남에 10조 원을 투자했으니까 현대차의 똑똑한 인재들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저 10조 원을 어떻게 굴릴 건가? 강남 땅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거 신경 쓰고 있지. 지금 전기차 더 좋은 전기차 만드느라고 네. 여기 신경 쓰겠냐 이거죠. 자동차 회사가 부동산 개발 회사가 됐겠다요. 그러니까 그죠? 손쉽게 지금 네? 돈 벌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희가 지금 많이 늦었지만 네. 지난 8년간 철저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을 때고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집권하면 저희가 어제 이제 더불어 성장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네, 사실 그 얘기를 좀 오늘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유일호 장관 비판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지금 56분이라서 더 길게 할 수 없어. 그거는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그 좀 종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성장 담론을 가지고 야권에서 지금 담론에 대한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담론 얘기를 좀 했어야 됐는데 진행자가 미숙해가지고 30분에 끊고 그 얘기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의원님 꼭 그 10만 당원 얘기하실 때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콧날이 시큰해지시고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콧날이 시큰해지셨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야 다 포기하고 이제 무슨 비전이 있겠나. 그러나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과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행복은 다 떠나서라도 최소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토대는 되겠냐. 이민 가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줘야 애들이 더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집집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안을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잘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